맡은 시인 겸 문학평론가 김지윤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신동엽 탄생 90주년을 맞이한 해입니다. 그래서 신동엽 시인은 1930년 음력 6월 10일에 태어나셨습니다. 신동엽 시인을 사랑하는 분들은 매우 많으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과연 신동엽 시인을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일까요? 시인이 살고 일하고 글을 쓰던 공간들은 지금 표지판 하나도 없이 지워진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세상에 나온 것들의 고향을 생각했다라는 이 책은 올해 나온 따끈따끈한 책입니다만 서울과 부여에 남아있는 신동엽 시인 관련 장소에 관한 책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다시 새로워지는 신동엽이라고 하는 책이 또 있는데요. 그 책은 삼천에서 나온 책인데 이 두 권의 책이 올해 출간이 되었습니다. 신동엽 시인 탄생 90주년을 맞아서 이제 이 두 권의 책이 나왔고 그리고 오늘 이 행사는 이 신동엽 시인 90주년을 축하하면서 그리고 또 이 책을 쓰신 저자분들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북토크 시간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 저자분들을 모시고 이야기 손님으로 모시고 또 귀한 말씀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신동엽 시인의 시를 우리가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낭송을 먼저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먼저 김준기 배우님께서 낭송을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동엽 학회 소속 배우 김봉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읽어드리고 싶은 시는 같이 하고 싶은 시는 그의 행복을 기도드리는 이라는 신동엽 시인의 시입니다. 워낙 많은 시를 남기셨고 시인의 시세계가 워낙 깊고 방대해서 사실 시를 고르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시기를 맞아서 우리가 모두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인께서 주변을 따뜻하고 정감 있게 이제 같이 보듬고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의 시를 선택했습니다. 모든 분들의 행복을 기도드립니다. 그의 행복을 기도드리는 신동엽. 그의 행복을 기도드리는 유일한 사람이 되자 그의 파랑새처럼 여린 목숨이 애쓰지 않고 살아가도록 길을 도와주는 머슴이 되자 그는 살아가고 싶어서 심장이 발뜨닥거리고 눈이 눈물처럼 빛나는 것이다. 그는 나의 그림자도 아니며 없어질 실제도 아닌 것이다. 그는 저기 태양을 우러러 따라가는 해바라기와 같이 독립된 하나의 어여쁘고 싶은 목숨인 것이다. 어여쁘고 싶은 그의 목숨에 끈아풀이 되어서는 못 쓴다. 당길 힘이 없으면 끊어버리자. 그리하여 쉽도록 걸어가는 그의 검은 눈동자의 행복을 기도드리는 유일한 사람이 되자. 그는 다만 나와 인연이 있었던 어여쁘고 깨끗이 살아가고 싶어하는 정한 몸알일 따름. 그리하여 만에 혹 먼 훗날 나의 영역이 커져 그의 사는 세상까지 미치면 그때 순리로 합칠 날 있을지도 모를 일일 게며 모든 분들의 행복을 기도드립니다. 네, 정말로 행복해지는 기분입니다. 네, 귀한 신앙송을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지호 시인님께서 낭송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쓰는 이지호입니다. 오늘 제가 낭송할 시는 신동엽 시인이 1968년 창작과 비평에 발표하셨던 고향이라는 시입니다. 고향이라는 시는 이번에 저희가
신동엽 학회에서 공저로 낸 책에 문학기행 책의 제목이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 시이면서 제가 충남 부여가 저희 고향입니다. 그래서 신동엽 시인과 같은 고향인 사람으로서 낭송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신동엽 시인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항상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시를 보시면 고향이 사람만의 고향이 아니라 모든 것들의 고향을 생각하게 합니다. 비판적인 시각도 들어있지만 따뜻한 시각도 들어있거든요. 짧은 시지만 많은 것을 얘기해주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낭송해 보겠습니다. 고향 신동엽. 하늘에 흰 구름을 보고서 이 세상에 나온 것들의 고향을 생각했다. 즐겁고저 입술을 나누고 아름다웠고저 화장칠해 보이고 우리 돌아가야 할 고향은 딴 데 있었기 때문. 그렇지 않고서 이 세상이 이렇게 수런수런 까닭이 없다. 감사합니다. 특별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신동엽 시인의 장남이신 신좌석 교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셨는데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머니가 계시고 또 제 남동생 그리고 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런 자리에 참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버님 생각을 하면은 그렇습니다.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함께 지낸 시간이 약 10년 정도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돌아가신 뒤에 늘 같이 있다고 느껴온 50년이 존재합니다. 이 지나간 50년을 돌이켜볼 때 생전의 행적과 관련해서 사실 어디까지가 실제 기억이고 어디서부터가 만들어진 기억인지 알 수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이게 사실인가 내 기억이 만들어낸 어떤 스토리인가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근거가 남아있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늘 이야기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버님의 인생 전체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은 1930년에 태어나셨고 우리 나이로 40세가 되던 196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소위 요절이라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그 당시에 40세는 지금으로 치면은 아마도 60세쯤 되는 것 같아요. 비교해보면 사람들이 그만큼 철이 늦게 들기 때문에 아버님 시절의 40세 그거는 정말 인생의 경륜과 지혜가 아주 풍부하게 쌓여있었던 그런 나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의 요절은 주변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례로 가족이나 친지들 중에는 스스로 39세나 40세를 전후한 시기를 아주 힘겹게 넘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치 자신도 그 나이를 넘기지 못하고 죽을 것 같다는 강박에 사로잡혔다는 게 이들의 그 말씀이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40세 이후의 삶은 덤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간에 아버님의 죽음은 그만큼 주변 사람들에게 큰 사건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인물의 삶과 죽음이 주변에 미치는 충격의 어떤 전형적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1969년부터 90년대 초반까지는 말하자면 순환의 시기였습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긴급조치 9호로 신동역 전집이 판매 금지가 되고 고향 부여로부터도 철저하게 배척을 받던 시기입니다. 이 같은 시기를 보낸 후에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복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이 50주기였는데요. 사후 50년을 종합한 아주 다양한 추모 행사가 펼쳐져서 그간의 아쉬움이 많이 덜어진 느낌입니다. 2030년 탄생 100주년이 되는데요. 이때는 더 폭넓은 접근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이미지를 포착하려면 눈매, 목소리, 얼굴 등을 접하면 되는데 이상하게도 아버님은 목소리가 녹음으로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변 분들의 말씀으로는 제가 아버님 목소리를 많이 닮았다고도 합니다. 대체로 차분하고 낮은 음성, 이런 부분이 이제 일치하는 거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물론 목소리 외에도 얼굴이나 눈매, 걸음걸이도 다소 닮았을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하자면 얼굴이야 유전자의 영향이 있으니까 당연한 거고, 근데 눈매나 걸음걸이는 사실 어려서부터 장남으로서 의식적으로 닮으려고 일부러 많이 애를 썼습니다. 물론 지금의 제 모습을 가지고 아버님을 연상하는 것은 옳지 않겠지요. 실제로 제가 20년을 더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올해 61세거든요. 아버님이 40년 살고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20년을 더 살았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은 제 삶이 만든 것이고, 그래서 온전히 제 탓이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아버님을 떠올리면은 아들로서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은 일단은 밑으로부터 치밀어 오는 애틋함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제강점기 가난한 농부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한국전쟁 그리고 강압적인 독재의 시기를 온몸으로 관통하면서 시련을 겪다가 39세의 나이로 돌아가시기까지의 삶 전체가 그런 이미지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같은 처절한 시련 덕분에 기장하고 아름다운 죽음의 미학이 흐르는, 그러면서도 역사의식으로 가득 찬 작품들이 탄생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님은 어려서부터 아주 불행했던 시절을 많이 보냈습니다. 우선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사랑하는 누이들 그리고 주변 이웃들의 고통과 죽음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성장했고, 그래서 어린 시절의 노트를 보면은 주변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기록들이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10대, 20대에 겪은 비극에 대한 깊은 심상들이 이후에 시로 승화된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어린 시절의 비극적 체험들이 내면화되면서 죽음의 미학으로 승화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물론 소년 시절에 탄독한 러시아 문학의 영향, 그리고 금강에서 얘기하는 썩어 문드러져 정신을 남기는 고향 부여와 백제에 대한 애착 같은 것도 죽음의 미학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정신세계를 간략하게 보면은 종교는 갖지는 않으셨지만은 인간의 영적인 측면을 굉장히 중요시 하셨고요. 그래서 다소 신비주의적인 경향이 엿보였습니다. 연애 시절에 어머니가 기록했던 내용들을 봐도 이 신비주의적인 경향을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실제로 소위 영성, 스피리추얼리티라는 것이 아주 강한 편이어서 꿈이나 예감 같은 것이 을에 잘 맞아떨어지는 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겪은 집안의 몇몇 큰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 사건들은 을의 아버님의 예언이나 경고와 연결되어 있는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조상 중에는 아버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저의 친할머니, 광산 김씨인데요. 친할머니께서 역시 이런 기질이 강한 분이었습니다. 아마도 이게 소위 내려진 기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같은 영성은 불행했던 어린 시절에 체득한 죽음의 미학하고 더불어서 삶과 죽음 그리고 사소한 인간사들에 대한 초월적 태도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소한 인간사들의 그 대상으로는 자신의 죽음도 포함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시던 시기를 기억하는 분들은 주변 친구분들, 예를 들어서 석가탑을 작곡하신 백병동 선생님 같은 분들이 예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 해상에 의하면은 간경화로 복수가 차오르는 큰 고통에도 불구하고 마치 죽어서 자기만 갈 좋은 자리를 미리 보아놓은 사람처럼 아주 태어나기 이를 데 없었다고 증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소위 영성적인 정신세계와 관련이 있겠지요. 그리고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고통을 겪어오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주사범 재학 시절에 몇 차례, 그리고 한국전쟁 중 고향 부여에서 두어 차례, 사상 문제로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로 린치를 당했고, 또 수많은 젊은이들을 굶겨 죽여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국민방위군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로 육체적 정신적 시련을 겪었습니다. 수년 전에 우리나라에 번역돼 나온 책 중에 베셀 반데어 콜크라는 정신과 의사가 쓴 몸은 기억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전쟁이나 고문 같은 가혹행위를 당한 사람들이 머릿속에서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잊어버리더라도 몸의 반사 기능은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서 수시로 몸의 반사 기능이 자신의 육체와 정신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소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책인데 아버님같이 젊은 시절에 시련을 겪은 사람이 평생 얼마나 큰 후유증에 시달리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론입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아버님의 일상생활은 이 같은 고통을 정신적으로 다스려서 생활시키고 또 고통이 육체를 향해서 침범해 오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삶의 의례, 소위 리추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시던 명상과 심호흡, 그리고 물구나무 서기가 그것이고 수시로 산에 오른 것도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술을 무척 자주 그리고 많이 드셨는데 친구들의 기억에 의하면 즐겼다기보다는 육체를 학대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건 아마도 젊은 시절의 트라우마에서 오는 소위 가면 우울증, 마스크드 디프레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가면 우울증에 시달렸던 탓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가면 우울증의 전형적 증상인 폭음에 간이 무너지기 시작을 한 거고요. 아버님의 젊은 시절 글씨체를 보면 원래 아주 깔끔하고 정돈된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글씨체인데 1965년 무렵부터 보면 글씨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중금속 중독 환자처럼 글씨가 망가지는데 간경화가 진행되기 시작하면 이런 증상이 보이지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소위 술을
드시고 그 덕에 간경화가 진행된 건 역시 젊은 시절의 트라우마하고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예, 물론 술을 드시고도 목소리를 높이거나 큰 소리를 내는 일은 없었고요.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저 끄덕끄덕 장단 맞춰주시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이 많이 악화되고 소위 순수 참여 논쟁이 아주 극렬하게 진행되던 1960년대 말경에는 돌아가시 직전입니다. 그 시기에는 술을 드시고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는 그런 일이 잦았다고 주변 분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하면은 빼어놓을 수 없는 또 한 가지가 이제 노래인데요. 예, 술과 더불어서 삶을 지탱하던 수단 중에 하나는 노래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기타와 노래를 즐겨서 한국 전쟁 중에 고향을 떠나서 방랑하던 시절 경북 밀양에서 열린 노래자랑 대회에서 1등상도 받았다고 합니다. 고향을 떠나서 거의 국어를 하다시피 하던 시절이라서 제 생각에는 아마도 상을 바라고 무대에 오르신 것 아닌가 그렇게 추측합니다. 아버님이 이제 젊은 시절에 즐겨 부르던 노래 18번으로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고 집시의 노래가 있었고요. 전주사범 시절에는 파랑새를 찾아서라는 노래를 즐겨 불렀다고 합니다. 아까 김준기 배우께서 낭송을 하시는 시에 파랑새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파랑새 이야기이겠지요. 이 노래에 대한 관심은 실제로 그 입술에 파인 그늘 그리고 석가탑 같은 시극, 오페라타에 대한 관심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버님 생전에도 그렇고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어머님은 한동안 오페라와 소위 당시에 유행하던 주로 흑인 가수들이 부르던 거죠. 소울 뮤직에 심취하셨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돌아오면은 값싼 축음기에서 푸치니의 오페라나 소울 뮤직이 흘러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두 분의 음악적 취향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술과 노래와 더불어서 소위 트라우마 치유의 가장 강력한 처방은 산이었습니다. 산을 무척 좋아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고요. 이 등산이 삶을 지탱하던 수단이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1, 2학년 때 북한산에 몇 번 함께 올라간 적이 있는데요. 지금도 김치찌개 끓여 먹던 장소가 명확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북한산에 가시면 의뢰 시야가 탁 트인 서울의 동남쪽, 지금은 다 아파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시야가 넓게 트인 그런 방향이었습니다. 그쪽을 바라보면서 담배를 물고 사색에 잠겨 있었던 그런 모습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산을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암벽 등반을 배우고 해외 원정 등반 훈련까지 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부여문학관에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어느 암벽 등반가의 시인 신동역길이라는 제목의 전시회가 열리는데 여기에 관련 자료들이 등장할 겁니다. 당시 아버님이 산악인들 관련 시설의 유지 보수에 적지 않은 돈을 대셨다고 하는 증언이 있는데요. 문자 그대로 쥐꼬리만한 봉급이었는데 아마도 집에다가 이야기할 수는 없었으니까 몰래 돈을 대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머니에게는 이 사실은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에 대한 사랑, 특히 삼남매에 대한 사랑이 아주 지극하셨습니다.
누이나 동생도 뭐 똑같고요. 그런 기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밤이면 아이들이 이불을 걷어차지 않는지 몇 번씩 돌아보셨고 누가 몸에 상처라도 생기면 잠든 아이를 살펴보고 상처에 소독약을 발라주고는 하셨습니다. 또 뭐 그 외에도 다정다감한 부분이 많으셔서 60년대 중반인데 아주 굉장히 무척 무더운 여름이 있었는데 이때 우리 아이들 물놀이 하라고 마당 한 구석을 시멘트로 막아서 물놀이 하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예, 아시다시피 명성여고 야간부 국어 교사를 하셨는데요. 예, 당시로서 상당히 선진적인 교육자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학교 시험에 고르기, 소위 찍기식의 그 객관식 문제가 아니라 비판적 의식을 키우는 서술형 문제를 많이 내셨고요. 예, 물론 이걸 좋아하지 않은 학생들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식에게도 서술형 숙제를 많이 내주셨어요. 저에게도 아마 초등학교 2학년 때쯤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난데없이 물이라는 주제를 주고 물에 대한 시를 써보라고 주문을 하신 적이 있고 1968년 푸에블로호 납북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글로 써보라고 요청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예, 어떤 내용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숙제는 해서 제출을 했지요. 예, 아버님의 어떤 인간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어떤 측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달라는 게 요청이었는데요. 뭐 예전보다 다소 이야기가 길어진 것 같아서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두서없이 아버님에 대한 기억에 의존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보았는데요. 뭐 반독재, 반제국주의, 참여 저항, 뭐 이런 식의 다소 공격적인 단어들로 장식되어 있는 아버님의 이미지와는 다소 다른 그런 측면들을 주로 말씀드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진실이 주는 감동과 무게라는 것이 정말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신동엽 시인의 생가에 가보면 거기에 지금 신재석 교수님의 어머님이시자 또 그 신동엽 시인의 부인이신 임병선 여사님께서 쓰신 그 생가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나 살며 있는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언제까지나 이 신동엽 시인의 이런 삶과 문학이 우리에게 언제나 이렇게 살아있는 것으로 살며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또 교수님의 말씀 덕분에 더욱더 마음속에 이제 살아 숨쉴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북토크를 시작할 텐데요. 지금 저희가 신동엽 문학기행 이 책을 가지고 먼저 이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책이 한 챕터가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공간이 이제 한 분께서 써주신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한글로서 얘기를 들어본다는 것은 신동엽 시인이 삶의 궤적을 저희가 짧게나마 들어볼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전 신동엽 학회 회장님이셨던 정우영 시인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신재섭 선생님께서 정례에 들을 수 없었던 얘기를 이렇게 아주 마치 신동엽 시인의 목소리로 우리한테 자른자른 이렇게 들려주듯이 조근조근 말씀을 해주셔서 뒤에 있는 나는
죽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또 제가 신재섭 교수님 이렇게 뵌 지 꽤 됐는데 그때 지금까지도 듣지 못했던 얘기를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특히 신동엽 선생의 다정다감한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저는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특히 그 아이들을 위해서 더운 여름에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다든가 또 아마 그게 아까진기나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옥도전기를 이렇게 발라주시거나 이런 것들은 되게 섬세한 어떤 부분들을 우리한테 전달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태생이 시골이어서 처음에 신동엽 시인의 시를 봤을 때는 어떤 그런 시골촌 농촌의 정서를 공유하는 자로서 신동엽 시를 이렇게 바라보고 또 느끼곤 했었는데요. 신동엽 시인을 알면 알아갈수록 어떤 뭐 농촌이라든가 이렇게 어떤 지역으로 한정되지 않는, 그러니까 인간의 여러 가지 것들, 인간의 보편적인 심성이라든가 혹은 어떤 우주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함께 시 속에 담아낸, 그러니까 육과 정신으로 얘기하면, 몸과 어떤 사유로 얘기하면 요절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젊은 나이에 몸과 마음과 또 혹은 사유체계가 상당히 조화롭게 이렇게 균형을 맞춘 그런 어떤 세계를 가지고 있었던 시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그 시를 이렇게 쓰는 입장에서 신동엽 선생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따라갈 수 있을까? 제가 신동엽 학회장을 맡아서 하면서 관심 가졌던 측면,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헤쳐나가야 될 측면이 그런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신동엽 따라했기도 하고 또 신동엽 선생이 내신 어떤 방송대본 이런 거를 이제 이대성 선생이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신동엽 선생의 원문 내 저희 후학들이 자기 감정 혹은 감상을 담아서 또 녹음도 하고 또 속같하고 새로 공연으로 보여드리기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웠던 점들은 신동엽 선생의 부여시대는 만약에 있었는데 실제로 살아서 움직였던 공간, 그리고 작품 활동도 열심히 했던 신동엽 선생의 도람동, 저희는 서울시대라고 이렇게 변경을 했는데 서울시대가 너무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독자들과 함께 좀 실제로 몸으로 느껴볼까 하는 궁리를 하고 그 서울시대, 부여시대를 저희들이 몸으로 또 그 전에 작업들이 신동엽 선생의 사유체계, 정신세계를 따라 읽는 거였다면 이제 살아 움직이셨던 공간들을 저희가 발로 찾아가는 그런 문학여행들을 해서 아까 김지훈 선생께서도 얘기한 신동엽 문학여행, 이 세상에 나온 것들의 고향을 생각했다라는 책자 하나를 만들어서 우리가 독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또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이 제가 신동엽 학회장을 맡아 일하면서 가진 어떤 욕구에 대해서 독자들과 함께 그 욕구를 구현해낸 그런 작업이 아닌가 싶어서 상당히 기쁨 속에 책을 펴냈고요. 또 하나는 다시 새로워지는 신동엽이라는 책자를 또 함께 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동엽 기념사업회에 엮어서 펴냈는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신동엽 시인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동엽의 면모가 민족문학으로 가리워질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포괄적인 여러 가지 면모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다는 얘기들을 연구자들을 통해서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함께 나눈 적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개인 저술들은 여러 권 있지만, 그러니까 개인 연구자들의 저술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는 그 기존의 민족문학 논에 이렇게 매여 있지 않고 특히 1960년대 중반에 이렇게 한일협정이 맺어졌을 때 그 공간에서 신동엽 선생이 부딪혔음직한 그러한 어떤 사건들을 또 다시 새롭게
살려내서 보여주기도 하고 또 4.19와 한일 협정을 맺었을 때 어떤 굴욕적인 그런 공간 속에서의 시인의 자세 이런 것들도 함께 추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책이 다시 새로워지는 신동엽으로 묶여져서 나왔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최근에 저는 김종철 선생의 도가적 상상력이라는 신동엽 논을 썼는데요. 거기에서 비춰지는 것이 뭐냐면 신동엽 선생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고민의 모습이 그냥 옛것을 혹은 근대 문명을 반대하는 그런 정도만은 아니고 그게 이제 원수성이라는 말로 이렇게 당신께서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미래에 와야 듬직한 우리의 생활의 모습을 예감처럼 보여주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태문학이고 생명의 문학인 거죠. 우리는 지금 뭐 디지털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변모되고 있고 또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것을 우리가 지금 실제로 실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캐나다에 계시는 분하고 제가 직접 지금 기계를 통해서 보여줄 수도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원적인 모습은 아닐 것이다. 이것은 그냥 도구에 불과하고 우리의 온전한 삶은 실제로 공생공락, 더불어 함께 살기라고 공생공락이라고 김종철 선생님이 표현하신 우리 삶의 원형이자 또 그것이 미래여야 되는 그러한 모습을 작품을 통해서 껍데기를 갈아도 그렇고 이야기하는 전기꾼의 돼지도 그렇고 산무실도 그렇고 거기에서 보여지는 그 원수성의 세계가 실은 우리의 과거가 아니고 우리의 미래여야 한다 그런 것을 예감처럼 보여주셨다는 점에 저는 새삼 좀 놀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맹문재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맹문재입니다. 제가 신동엽 학회 부회장을 또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신동엽 문학기행 이 책에 책 제목에 이 세상에 나온 것들의 고향을 생각했다는데요. 거기에 제가 도남동 꼭지를 집필하게 됐습니다. 신동엽 씨는 이제 1956년에 임병선 여사하고 부여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 이듬해에 맏딸 정석을 얻고요. 또 그 충남 모령에 있는 주산농업학교 교사로 근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각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동엽 씨는 이 각혈을 하니까 폐결핵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폐결핵은 이제 전염성 있는 병이니까. 그래서 이제 신동엽 씨는 부인과 딸 아이를 서울 도남동에 있는 친정집에 보내고 당신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병을 치료하면서 시를 썼던 것이죠. 가족들을 이제 서울에 보내고 홀로 병을 치료하면서 시를 썼던 그 심정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외로웠을까 새삼 공감하게 됩니다. 어쨌든 신동엽 씨는 그 고향에서 시를 써서 조선일보 신춘문예를 통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시작이 이제 서울로 거주지를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성북구청 앞에 있는 도남개울가에서 처음으로 색방살이를 하게 되는데 동원대 집이라고 아주 자그마한 방에서 부인과 아이와 신동엽 시인이 서울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서울에 올라오셔서 월간지 교육평론사에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그 1960년대가 이제 4.19 혁명이 일어나서 신동엽 씨는 그 교육평론사에서 근무하면서 당신이 기획해서 당신의 시작품 그 아사녀가 수록된 학생혁명 시집을 기획하고 출간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신동엽 시인인
4.19 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동엽 씨는 이제 이듬해 1962년이 되겠죠. 명성여고 야간부 교사가 되고요. 또 이 집을 마련해서 동선동 5가 45번지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좌석, 우석 또 아이가 있고 그래서 식구가 늘고 창작 공간을 마련해야 되니까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신동엽 씨는 이사 이후에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는데 시뿐만 아니라 시론이나 평론 활동까지 하게 됩니다. 또한 그 발표한 시들을 모아서 1963년에 첫 시집 아사녀를 간행하게 되고요. 계속 작품 활동도 하고 또 시극 그 입술에 파인근을 시극을 국립극장에서 상연하기도 합니다. 신동엽 씨는 그 66년에 이제 그 시극을 상연하고요. 67년에 정말로 큰 성과를 내는데요. 그 국제 팬클럽 작가 기금을 받아서 한국 현대 신작 전집 5번째 권으로 금강이라는 장편 서사시를 간행하게 됩니다. 금강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동학혁명과 3.1혁명, 4.19 혁명을 잇는 민중들의 역사를 노래한 장편계의 서사시입니다. 그래서 이 금강은 신동엽 시인의 많은 뛰어난 작품들이 있긴 하지만 신동엽 시인의 시세계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저 개인적으로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엽 시인은 금강 이후에도 작품 활동을 활발하게 했고요. 지난번에 우리 이대성 연구원이 발굴한 동양라디오 방송국에서 내 마음 끝까지 그 프로그램에 대본을 맡아서 쓰기도 했고요. 또 오페라타 석가탑을 드라마 센터에서 상연하기도 했습니다. 1969년 3월에 뜻밖의 이제 간암 진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노력을 했지만 차도가 없으셔서 1969년 4월 7일에 참으로 안타깝게 타계를 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대성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서 그 얘기를 좀 더. 준비한 사진들을 많이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런 사진들은 전부 저희 신동엽학교에 이번에 나온 책 이 세상에 나온 것들의 고향 생각했다에 수록해놨으니까요. 관련된 사진들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힘든데 신동엽 학회에서 10년 동안 총무 간사와 총무 이사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연구 이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 회장만 하시면 됩니다. 네, 그 총무 간사와 총무 이사 일을 하면서 신동엽 학회에서 여러 학술대회 그리고 어떤 팟캐스트라든지 입시 낭독극 그런 것들을 기획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원해서 기획한 것들은 아니었지만 그런 것들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찾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박사 논문 주제가 신동엽 시인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무사히 신동엽 시인에 대한 박사 논문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한테 이 자리는 신동엽 학회 선생님들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와서 박사 논문도 쓰고 이렇게 명성여고에 관련된 글도 쓰게 되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밝힐 수 있는 자리고요. 무엇보다 제 옆에 지금 김준기 배우께서 계신데요. 제가 대학 시절에 굉장히 존경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뜻깊은 자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명성여고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명성여고 야간부 국어교사 신동엽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명성여고는 신동엽 시인이 등단 이후에 가장 오랫동안 활동한 직장입니다. 근 8년이죠. 그래서 아무도 몰랐던 신동엽이란 주제에 가장 적합한, 여러 가지 적합한 주제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또한 적합한 화제가 이 명성여고에서의 에피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인사대장에 따르면 신동엽 시인은 1961년 9월 9일부터 1969년 4월 7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나옵니다. 작고 일장까지가 근무 기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인사대장이 작년에 이제 당시 교장 선생님한테 교장 선생님을 통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동엽 시인, 그러니까 시인으로서의 신동엽은 많이 알려진 데 비해서 국어교사 신동엽의 모습은 많이 알려진 바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정보의 불균형이 저한테 되게 이상하게 여겨져서 명성여고와 관련된 공연 기획을 하면서 그 명성여고, 그러니까 지금은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여자고등학교인데요. 그 학교에 남아있는 자료들을 열심히 그 학교에 있는 교사 선생님들한테 찾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많은 자료들이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번 명성여고에 관련된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일단 명성여고는 종로구 관수동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1971년도에 방직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교명을 바꿨습니다. 옛 명성여고로 추정되는 건물이 아직 관수동에 남아있는데요. 앞으로 재개발 예정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5년, 10년 이내에는 사라질 지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관심이 있다면 그 지역에 한번 가보셔서 책자에 나와있는 사진과 비교해가면서 그때 당시에 어떤 모습들이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동엽 학회는 재작년과 작년에 동국대학교 부속여고와 작은 인연을 맺었는데요. 앞에서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1967년 라디오 방송 대본을 기반으로 팟캐스트 내 마음 끝까지를 방송을 했고요. 이때 우리 신동엽 학회 선생님들과 동국대 부속여고 여학생들이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8년도 오페라 석가탑을 이책 낭독극의 형식으로 저희가 작년에는 여행자 극장에서 공연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 팟캐스트와 공연 영상 자료는 우리 인터넷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공연들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제가 찾은 3가지 자료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명성여고의 졸업 앨범입니다. 졸업 앨범에서는 증명사진을 통해서 신동엽 시인의 연대순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현재 지금 국어교사로 재직 중인 권호정 선생님이 정리를 해서 학교 신문에도 잘 공개를 해주셨어요. 저는 처음에는 의식하지 못했지만 매년 증명사진을 찍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신동엽 시인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자료니까요. 나중에 여러분이 관심이 있다면 한번 봐주시면 좋습니다. 학교 신문 119호인가 그렇습니다. 그 명성여고 졸업 앨범에는 신동엽 씨 당시에 활동했던 문예반과 교지 성원에 관련된 그런 자료들이 매해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자료들은 사실 공개가 많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 그 법보신문을 통해서 일부 사진들이 많이 또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졸업 앨범이 그 학교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공개가 될 수 있었던 자료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자료를 잘 보존해주고 계신 선생님께 굉장히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68년도 오페레타 공연 현장 사진도 그 졸업 앨범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졸업 앨범들은 굉장히 귀중한 가치가 있을 거라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두 번째 자료는 교지 성원입니다. 신동엽 씨는 교지 성원의 편집 지도 교사를 맡았는데요. 부임하자마자 그 성원의 편집 지도 교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원 3집에는 권우시 별밭에라는 시를 싣기도 했습니다. 이게 1962년도에 발간된 자료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광진구로 이전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1호부터 12호까지의 교지 성원은 학교에 지금 보존되어 있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13호부터만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아쉬운데 만약에 1호부터 12호까지의 내용들이 발굴이 된다면 신동엽 시인의 이발표 시와 산문들이 공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앙케이트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신동엽 시인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떤 평가를 했는지 어떤 선생님이었는지가 설문조사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6호를 확인을 했는데 6호에 신능엽 시인에게 어떤 무인도에 간다면 어떤 자료를 가져가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때 신능엽 씨는 두 자를 말하는 노자라는 책을 내가 무인도에 가져가겠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교지 성원이 지금 남아있지 않은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 자료들을 혹시라도 누가 발견하신다면 개인적으로 나중에 어딘가에 발표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68년도에 공연 올린 오페레타 석가탑의 유필악보입니다. 백병동 선생님의 유필악보인데요. 신흥의 문학관에는 공연용 대본의 등사본과 공연 팸플릿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 앨범에는 공연 사진이 보존되어 있고요. 그런데 유필악보는 사실 작년까지는 알려진 바가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공연 준비하면서 백병동 선생님이 생존해 계시다는 걸 알고 찾아뵈었더니 51년 동안 보존하고 계신 유필악보를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자료들을 사실 저희가 돈이 많았다면은 그것들을 다 책으로 만들어서 공개했을 텐데 저희가 돈이 많지 않아서 그 자료들을 그 귀중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제대로 못했어요. 다만 모시는 사람들에서 출판한 석가탑이라는 단행본의 일부 악보만 저희가 수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마음에 그 자료들을 활용해서 올해는 뮤지컬 석가탑을 만들기로 했어요. 물론 완전한 공연을 올리지는 못합니다. 역시나 예산이 없어서요. 다만 한 두세 곡을 활용해서 하이라이트 뮤지컬 석가탑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사실 명성 여부와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보존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런 자료들을 공연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하나씩 작게나마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자료들을 여러분들에게 이 책자에 공개를 해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2018년 팟캐스트를 하면서 2019년 입체 낭독을 하면서 그 당시 제자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내문제 선생님도 옆에 계시지만 그때 당시에 그 석가탑 공연을 보신 분들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년에도, 올해에도 지금 이런 행사들을 하면서 그 당시에 신흥엽 씨의 제자들 그리고 동료 교사분들을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긴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박은미 선생님께서 이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은미라고 합니다. 작년에 이제 문학기행을 2번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 번은 서울에서 한 번은 부여에서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처음 서울에 올라오셔서 생활을 하셨던 그 집에서 저희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 그때 이제 행사 사진을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사진에서 보면은요, 김진기, 지금 옆에 계신 김준기 배우님이 지금 신동엽 시인의 역할을 했었고요. 저는 딸 신정섭 분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갑자기 답사도 좀 안 가서 제가 정말 좀 얼어있는 상태였는데, 김은교 선생님이 갑자기 저한테 미션을 주시더라고요. 전면에 나서서 얘기하지 말고 청중 속에 숨어서 신정섭 따님이 쓰신 편지를 읽으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디로 가야 되지 막 이러면서 어쨌든 적당히 숨어서 한 2-3줄 읽었습니다. 그때 2-3줄 읽는데 갑자기 가슴이 정말 뭉클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감정이입이 되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지금 현재적 시점에서, 그리고 우리 집이었는데 지금 우리 집이 지금 집터도 안 남아있고 주차장만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얘기를 하는 느낌이 들면서 정말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해지는 것은 어떨지 몰라도 저는 굉장한 진짜 울림을 겪으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들으니까 김은교 선생님이 연구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그런 것들을 정말 느끼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여에서는 저는 낙함에서 했는데요. 그것도 사진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제 지금 못 보여드리지만 나중에 이제 편집본에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낙함에서는 이제 낙함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 낙함을 가지고 책에서 한 꼭지를 맡아서 썼습니다. 근데 거기서요, 그걸 쓰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사진 2장이었어요. 아마 제가 쓰면서 가장 정말 뭉클했었던 건 바로 사진 2장이었는데요. 어떤 사진이었냐면요. 한 장은 낙하암이 내려가기 전에 백화정이라는 정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정자 앞에서 군복을 입은 신동엽 시인과 그 다음에 양산을 쓰고 계신 임병선 여사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정말 데이트하는 모습이요. 그래서 정말 딱 사진만 봐도 둘이 데이트를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되게 정말 20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임병선 여사님이 지금 연세 이제 많으셔서 처음에 봤던 건 좀 나이가 있으신 연세 드신 그런 모습이었는데 누구에게나 다 20대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신동엽 시인은 워낙 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셔서 늘 젊은 신동엽 시인을 보는데요. 이제 사모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누구한테나 다 20대가 있었고 누구한테나 사랑의 이야기는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 사진하고 똑같은 그 자리에서 이번에는 가족 사진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미 많이 좀 한 초등학교 정도 다닐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생 정도의 그 아이들 사진, 3명의 아이들과 그 다음에 1명의 여자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냐고 이제 신재석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막내 고모님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서 정말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그 가정을 이루었던 그 장소들 그리고 그 안에서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왜 2장의 사진을 통해서 확 느껴지더라고요. 거기 그 낙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쓰면서 지금 사랑이라는 것도 정말 키워드로 잡아봤습니다. 보통 그 신동엽 시인 하면은 민족, 그 다음에 참여, 어쨌든 좀 센 그런 작품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 사진을 보면서 아니다, 신동엽 시인은 그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이라는 그 키워드로도 충분히 좀 시를 읽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작품을 찾아봤고 지금 좀 아직 좀 덜 마무리됐는데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낙함은 정말 신동엽 시인의 어떤 가정의 모습, 사랑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줬던 곳이 아닐까. 그래서 인간 신동엽을 가장 잘 보여줬던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지호 선생님, 아까 낭송해 주셨던 이지호 선생님 시인님께서 신앙송가 이지호입니다. 저는 신동엽 학회에 가입을 할 수 있고 또 신동엽 학회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신동엽 시인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고향이 부여여서 제가 이런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책에 다 있습니다. 멋있다. 세 자리들입니다. 그냥 이 자리만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부여 가시면 부소산 가서 낙하암에 꼭 가십니다. 근데 낙하암만 보시지 마시고 낙하암 맞은편에 건너가셔서 신동엽 시인이 걸었을 것 같은 길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1960년대의 풍경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거기 약도도 다 알 수 있게 써 있으니까 책을 주시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에 50주기를 맞아서 신동엽 시인한테 한글을 배우신 동창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분에 대한 김창애 선생님에 대한 신동엽 시인의 동창이면서 한글을 가르친 제자인 셈이죠. 그분에 대한 얘기는 신동엽 문학과 담벼락에 보면 다 인터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동엽 문학과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시고 계속 보시면서 신동엽 시인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고요. 딱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짧게 한다고 했는데 충남 부여하면 그동안 사람들이 백제만 떠올렸습니다.
조금 지나서는 백제 플러스 김종필 전 총리만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백제, 김종필 전 총리는 이제 좀 물러가시고 신동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으로 지금 멀리 계시지만 줌으로 참여해 주시는 김영수 관장님을 좀 모셔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산악인이 저희 문학관으로 전화를 해서 신동엽 시인이 북한산에서 찍은 사진이 있다고 그 사진을 조금 보내달래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진을 보내면서 그분하고 통화를 해서 그분이 시인 신동엽기를 개척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지금 그 북한산에 있는 시인 신동엽길이 제 뒤에 사진에 그 바위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암벽 등반가들만 다니는 길이에요. 그 길을 동학 100주년 때 만들었답니다. 그분이 동학 100주년 때 시인 신동엽길, 녹두장군길, 김계남길 이렇게 3개의 코스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을 왜 3개의 길을 개척을 했냐면은 본인이 가장 열심히 읽고 가장 좋아하는 시가 서사시 금강이래요. 그래서 서사시 금강을 위해서 이것은 바위에 새긴 나의 헌시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 소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신동엽 시인 사진, 그 산행 사진 21점에 대한 해석을 다 얻었어요. 그것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전문 산악인들이 보고 신동엽 시인이 암벽 등반 조직에서 활동을 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2020년 올해 그러니까 9호로 월간 산지에 지금 그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월간 산지 편집장이 그 과정을 쭉 써놨어요. 예, 저희 문학관에 전시되어 있는 것 중에서 매우 조그만한 저 배지가 하나 전시되어 있거든요. 그 배지에 어떻게 써 있냐면은 PAC 그 다음에 발자국이 찍혀 있어요. 예, 그것이 피톤 알파인 클럽 배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신동엽 길 저 사진들하고 그 다음에 신동엽 시인의 산행 사진에서 신동엽 시인이 산에서 찍은 사진들을 전문 산악인들이 보고 정확한 시기, 위치, 장소 그 다음에 왜 그 사진을 찍었는지까지 대부분 추정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20점에 대한 설명이 전부 완벽하게 확보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신동엽 길, 그 다음에 신동엽의 산행 사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지금 신동엽 길을 개척하신 분이 김기섭이라고 하는 분인데 1962년생이거든요. 작품이 무지무지 좋습니다. 시를 계속 썼더라고요. 근데 문단에 투고를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산악회에 들어가서 현재 암벽 등반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분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분이 후배들을 가르치다가 등반을 하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지가 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산악인 어몽길 선생이 아마 후원 받아서 그분을 현재 챙기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분도 자기 전시회지만 참여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분도 글을 굉장히 잘 쓰고 신동엽 시에 대한 이해가 아주 깊고 그분은 신동엽 시 그러니까 서사시 금강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그 정신의 핵심을 자주 그다음에 보국 안민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그러니까 신동엽 시인과 신동엽 길과 그다음에 그 길을 개척한 김기섭 선생을 기념하는 전시회를 저희가 12월 12일까지 할 겁니다. 12월 24일은 오프닝 행사를 온라인으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전시회 보러 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그러면 박시현 교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아쉽지만 듣고 이제 보토크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시현 제 예측을 소개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확실하게 소개하세요. 와, 끝내준다.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고요. 초점을 맞추려고 했던 것이 2부. 1964년, 65년 이후의 한일협정과 관련된 그 한국 문학의 대응,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만들었고, 왜 그런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학문적인 얘기는 아까 이지훈 선생님 말씀대로 이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선생님께서 저는 요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게 이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한일협정이라는 것이 신동엽만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문학 전체가 관련된 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문학을 대표한다고 여겨졌던 신동엽뿐만 아니라 김수영도 관련되어 있고 등등 그렇더라고요. 왜 관련되어 있느냐면 이 사람들이 어린 시절부터 가졌던 식민지시대의 삶의 어떤 상처, 그것들이 극복되어 나가는 하나의 계기가 한일협정이라는 그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었거든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신동엽이 살았던 그 공간, 그곳이 바로 일본 사람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기울였던 그런 공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자료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조선 이 여행 안내기라고 하는 일본 그 총독부와 만철에서 만들었던 이 여행 안내기에 나오는 지도예요. 조선의 여러 여행지를 소개하고 있는 당시에 1935년인가 발행된 지도인데 책인데 거기에 유독 부여라는 곳과 경주라는 곳만 지도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여의 지도가 지금과 같은 그 형식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부소산이 있고 이 부소 신사가 있고 유인원비, 이 조룡대, 송월대, 고란사, 낙화암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제탑이라는 것이 이제 정림사지 그 탑이고요. 요 바로 옆에 우측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신동엽 시인이 태어난 곳이 있겠죠? 바로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에게 부여란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가 경주와 부여만 특별하게 이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보여줘야 되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주목을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드릴 자료는 뭐냐면 1939년부터 부여가 부여 신궁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새롭게 도시 정비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부여를 방문하면 만나게 되는 이 바둑판 도시의 형태가 만들어진 것이 바로 1939년 이후의 도시계획을 통해서이거든요. 지금 제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여드리면 이게 바로 1939년에 부여에서 일본 그 군인들과 조선의 여러 사람들, 문인들, 정치인들이 모여가지고 부여의 신궁을 만들기 위해서 벌였던 행사가 당시의 신문에 대대적으로 대서특필된 그 기사, 신문 기사입니다. 이 이후로 부여에 부여 신궁을 만들기 위한 부소산의 부여 신궁을 만들기 위한 아주 많은 그 사업들이 펼쳐지고 당시의 신문들을 보면 전국 각지에서 이 참배 봉사단의 일정까지 낱낱이 기록이 돼서 신문에 보도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국가의 일대 사업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39년에 시작이 됐으니까 신동엽 시인의 나이로 보면은 9살, 10살, 우리나라 나이로 10살 때입니다. 10살 때면은 세상은 이제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있을 그럴 나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후에 1942년에 신동엽은 2세 신궁을 참배하는 그 참배단의 일원으로 뽑혀가지고 일본을 다녀오게 됩니다. 동경에 있는 2세 신궁. 이런 것들이 신동엽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부여란 도시는 일본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도시죠. 아까 그 관광 지도에 보면 부소 신사라고 나오는데 신사와 신궁의 개념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신사는 전국 어디에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서 절하는 곳이지만 신궁은
오직 신도라고 지어서 지명을 해가지고 특별히 사람들이 참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으로 본다면 남산의 신궁이 있고 그 다음에 부여의 신궁이 있게 되는 겁니다. 부여 신궁은 일본이 4대 천황을 모시는 그 신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도시였고 그 과정에서 도시계획이 새롭게 이루어져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바둑판 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매일매일 신문에 대서특필될 정도의 부여의 커다란 사건들이 매일매일 그 신동엽이 경험하는 사건이었는데 그리고 2세 신궁까지 참배를 하고 왔는데 그랬던 신동엽에게 해방이라는 사건은 도대체 어떤 의미로 다가왔던 것일까? 해방이라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신동엽이 부여의 삶을 어린 시절의 삶을 살면서 경험했던 자신의 모든 세계가 어떤 방식으로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험을 했을까? 그리고 그것들이 신동엽에게 그 이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뭐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본 결과 신동엽이 결정적으로 그 어떤 자기 자신의 트라우마 같은 것들을 넘어서게 되는 계기, 그런 것들은 한일협정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사실은 이제 김수영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였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그런 이 경험들을 총괄적으로 점검해 보기 위한 어떤 이 단계, 그것들을 우리는 한일협정과 한국문학이라는 그 역사적인 사건과 한국문학의 관계를 점검해 봄으로써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책을 이제 기획을 해서 이게 김지윤 선생님도 2부에 특별히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기획을 해서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한국문학에서 한일협정과 한국문학이라는 그런 주제로 더 많은 심포지엄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최현웅이라든지 김수영, 하근찬, 김정한 그런 여러 주목할 만한 문인들이 한일협정 이후로 많은 변모 양상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목을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이 책을 특별히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사실은 저기 김영수 선배하고 기획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전국 국어교사 모임을 부여 신동엽 문학관에서 갖고 작년부터 그런 모임을 가지게 되었었는데 제가 이제 이 부소산에 있는 그 일본 총독부가 만들어 놓았던 여기 있죠. 이 지도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소 신사가 있는데 이 부소 신사는 지금은 삼충사라는 그런 이 백제시대의 세 충신, 계백, 성충, 흥수를 모시는 그 충신의 사당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당의 자리에 원래 부소 신사가 있었고 부소 신사를 신궁으로 만드는 그 과정에서 주춧돌을 박아 놓았죠. 그 주춧돌 위에다가 계백, 성충, 흥수를 모시는 삼충사라는 사당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소산이라는 이 장소는 일제의 흔적이 아직도 뿌리 깊이 남겨져 있는 그런 장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국어교사들을 데리고 이곳을 답사를 계속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작년에 처음으로 했었거든요. 작년에 처음으로 했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이제 그 일을 좀 다시 재개를 했으면 좋겠고요. 국어교사들을 데리고 그 답사를 하니까 전국에서 고등학생들이 많이 신동엽 문학관을 답사를 하러 오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 김영수 관장님이 또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 답사와 관련된 부소산 부여와 관련된 일제 말기의 어떤 행적들을 저도 글을 써가지고 이 책에다가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흔적을 남겨보고 싶었는데 제가 게으른 관계로 김은교 선생의 청탁에 응하지를 못해서 이 책에서는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김은교 선생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기회가 난다면 다시 한번 그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신문으로 참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이 책의 출간을 축하드리고 그리고 64년 마지막으로 이제 신동엽 90주년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신동엽 학회 현 회장님이신 김은교 시인님께서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캐나다하고 호주, 오스트리아, 또 부여, 공주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와우 책 문화예술센터라고 있죠. 거기서 밴드로 송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네이버 밴드나 이런 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안에는 지금 한 20여 명 있지만
지금 몇 사람이 보는지 잘 모릅니다. 11월 20일 날 또 올리면 그때 몇천 명, 몇만 명이 볼 줄 모릅니다. 계속 남을 거니까. 그래서 아주 귀중한 자료에 여러분들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생일잔치에 오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신동엽학회는 그 시민과 함께하는, 그러면서도 학술적 연구가 아주 충실한 그런 학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다중으로 함께하는 그런 마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신 분들 좀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여기 여러 지역 또 여러 나라에서 특히 우리 김영주 신동엽 관장님 또 우리 박수연 교수님 멀리서 영상으로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동엽 학회 부회장님들이 다 다른 데서도 회장하고 그러고 계세요. 우리 박수연 우리 교수님은 신동엽 학회 부회장님이지만 김수영 연구회 회장님이세요. 임동원 씨하고. 그 다음에 유성호 교수는 지금 한양대 유성호 교수는 우리 학회 부회장이지만 지금 한국시 학회 회장이고요. 또 우리 제 옆에 있는 여기 잘생기신 분, 잘생기신 분, 이 부회장님은 맹문대 교수님은 민족문화연구회 또 회장님이세요. 그래서 한 명이 10명의 몫을 하고 있는 그런 학회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오늘 출연해주신 신자석 교수님과 모든 분들께 제가 아들은 아니지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김준기 우리 영화배우 선생님, 좀 촬영도 바쁘시고 그런데 너무 고마워요. 우리 제일 돋보이게 우리 김준기 선생님 본 거는 69세. 영화 69세에 나오는 형사의 모습. 예. 꼭 그 영화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 자리에 못 오신 우리 유성호 부회장님하고 김진희 편집위원장, 사실은 2층 만들 때 우리 김진희 편집위원장이 최고로 열심히 하셨는데 빠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무슨 일이 겹쳐서 참여를 못했는데 이 자리에 그 이름을 남깁니다. 이 자리에 못 오셨지만 1대 회장님 구중서 교수님, 강영철 2대 회장님, 3대 이응봉 교수님, 그리고 4대 지금 이 틀을, 이 신동엽 학회의 이 넓은 틀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주신 우리 정우영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김지은 총무이사님, 거의 뭐 화면 보시면 SBS, MBC, JTBC 아나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지은 총무이사님께서 시인이시고 문화평론가시고 기획자로서 이 모든 행사를 또 기획하셨어요. 모든 참여해드릴게요. 우리 보신 분들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칠까요? 문학주간과 작가 스테이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이런 이야기들을 또 할 수 있어서, 그리고 모두의 마음을 모아서 또 신동엽 그 90주년을 진심으로 함께 다 축하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유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희망이란 길과 같다. 지상에는 본시 길이 없었으나 사람들이 모여 길이 되었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문학이 어려운 시기, 문학이 어려운 시대라고 합니다만은 이렇게 또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서 또 길이 만들어지고 희망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모두 여기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